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지구촌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이 내일 새벽 폐막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개막전 목표로 삼았던 5개의 2배가 넘는 13개 금메달을 수확하는 등 기대를 뛰어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요청은 없었다는 여권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선 물밑 요청이 있었다고 재반박하고 나서는 등 여야 간 진실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다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총 240여 개 가운데 10개 정도만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거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0.2%가 넘는 음주량 확인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엔 열대야가 21일째 이어지면서 연속 열대야일수 역대 3위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폭염은 이달 하순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오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파리올림픽, 이제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선수단은 개막전 목표로 삼았던 5개의 2배가 넘는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는데요. 파리 현지에서는 우리 선수단의 MVP를 발표하는 결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MVP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국제대회에서 큰 활약을 펼친 MVP 남녀 각 한 명씩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MVP는 파리올림픽 기자단을 대상으로 하여 언론사별 남녀 선수 각 한 명씩을 투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양궁의 김우진 선수와 임시연 선수가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선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대한체육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를 결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이번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가 17일간의 열전이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정강선 선수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의 노력과 투혼이 있었기에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단장님과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현재까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로 종합순위 7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첫 올림픽이며 선수단 규모가 48년 만에 가장 최소로 꾸며진 대회임에도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투혼을 발휘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손꼽히는 런던 올림픽에 비견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매달 종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지역의 모든 종목이 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통적 효자 종목인 양궁, 펜싱은 물론 사격,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유도, 복싱, 수영 등 그동안 메달 획득에 고전했거나 세계의 벽이 높았던 종목에서도 역대 최고이자 그에 준하는 성취를 보이며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7시간의 시차를 이겨내고 많은 응원의 목소리를 내어주신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파리올림픽을 결산하는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우리 선수단 MVP에 양궁의 김우진 그리고 임시연 선수가 선정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소식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청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건데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난주 4박 5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온 윤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지명으로 업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주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사법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이에 더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의결될 예정이어서 거부권 전국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광복절 특사 복권안도 상정되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되면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에는 자유의 방점을 둔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례 메시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으며 막판까지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심 후보자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 전현직 영부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여권발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물밑 요청이 있었다고 반박하며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때부터 복권을 염두에 뒀는데 여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결정이 된 것뿐이란 설명입니다.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나온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전 지사가 복권돼야 한다는 건 일관된 입장이었고 영수회담의 공식 의제에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물밑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복권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여권이 연막 전술을 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한 반면 한동훈 대표 측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전달해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야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논란의 당사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의 사망을 정치적 타살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있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죽음이 권력 남용에 따른 희생의 결과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당사자는 애도도 공감도 없다고 질타하며 대통령 부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살인입니다. 민주당은 성실한 공직자, 존경받는 가장의 명예를 철저한 진실규명으로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를 상대로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추진해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정무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만큼 민주당 몫인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우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를 두고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있는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비판을 두고도 선동적 망언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죽음을 이용해 정쟁을 부추기고 분노와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경건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청문회와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는 야당 계획에 대해선 고인의 죽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직 탄핵과 특검만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의정 활동이야말로 너무 거칠고 험악하다며 역공했습니다. 야권은 더 나아가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공세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할 터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일부 민생 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 공감대가 만들어졌던 전국에 또다시 냉기류가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북한이 수해 복구로 여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보름 만에 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건데 총 240여 개 중 10개 정도만 우리 지역에 떨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보름 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북한의 풍선 살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총 24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고 이 가운데 10개 정도가 경기 북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번째 풍선 도발입니다. 이번에도 풍선한 내용물은 대다수가 종이와 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안전에 해가 되는 물질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북한은 최근 압록강 주변 수해 복구로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남한을 겨냥해 신경전과 도발을 계속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평양에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임계 인수식을 열어 발사대 250대의 전방 배치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재민을 찾아 위로를 전한 자리에서는 한국 정부와 언론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거센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가 피해를 입은 기회를 악용하여 우리 국가의 영상에 흙탕물을 칠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쓰레기 풍선 도발까지 재개한 건 남한 내 갈등 조장과 대북단체의 풍선 부양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여정이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100배 이상으로 풍선을 보내겠다라고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환으로 보이고 한국 사회에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부터 시작한 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어제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6건의 신고가 접수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쓰레기 풍선 관련 신고 2건이 접수됐고 2건 모두 군에 인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에 있는 공원 등 3곳에서 신고가 접수됐는데 소방은 3건 모두 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중랑구에서 관련 신고 1건이 접수됐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끝날 김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3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주에도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땅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휴일 한강 시민공원. 농구장도 테니스 코트도 텅 비었습니다. 비둘기도 그늘을 찾아 걸음을 옮기는 찜통 더위. 경기 여주시 점동면은 37.8도, 강원 정선구는 37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수영장 물속에 몸을 담급니다. 많이 더워요. 요즘 너무 많이 더워서 밤에 에어컨 없이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서울의 간밤 최저 기온은 27.8도, 21일째 연달아서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26일, 1994년에 24일에 이은 역대 3번째 긴 열대야입니다. 부산도 17일째, 제주 북부는 27일째, 남부에서는 7월 12일부터 한 달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지난 7일까지 20일,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쓴 열대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소나기 이외에는 대지를 식힐 만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서울은 열대야 최장 기록인 26일을 이번 주에 경신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낮 동안 오른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해 당분간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동으로 동풍이 불면서 습도는 다소 낮아지지만 볕은 더 뜨거워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폭염 속의 물놀이장에는 물반 사람반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또 수상 레저를 즐기면서 더위를 달래고 추억도 쌓았는데요. 이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미끄럼틀, 쏟아지는 물살을 따라 순식간에 미끄러지는 아찔한 순간이 지나고 이내 물속으로 풍덩 빠집니다. 흠뻑 젖은 얼굴을 털고 나오면 더위도 싹 달아납니다.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수영장에는 물놀이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친구 또 가족과 함께 파도를 즐기다 보면 찜통 더위는 어느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예, 요즘 밤에 더워서 잠자기도 많이 힘들고 했는데요. 보니까 오늘 낮에 와서 이렇게 물놀이 하고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놀거리도 많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와서 워터파크에서 노니까 시원하고 재밌어요. 속리산 자락 소백산맥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 그 위로 형형색색 카약이 계곡을 수놓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호흡을 맞춰 물살을 헤쳐나가면서 추억을 쌓아보고 널찍한 패들보드 위에 서서 아슬아슬 균형을 잡으며 물 위를 떠다닙니다. 땡볕 아래 노를 저으면 구슬땀이 맺히지만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 등줄기까지 서늘해지는 기분입니다. 카약에서 물놀이를 하니까는 너무 즐겁고 신나고 좋았습니다. 애기들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폭포 때문에 또 더위도 좀 가신 것 같고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절정에 이른 더위가 여전히 기세를 이어간 휴일. 사람들은 물놀이장에서 또 계곡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맞고 더위를 이겨내면서 끝을 향해 가는 여름을 즐겼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채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애호박 1개의 소매 가격은 2,094원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약 70%가 올랐으며 다다기 오이도 10개 기준 13,269원으로 53%, 청양고추도 100g의 소매 가격이 1,540원으로 37%가 뛰었습니다. 채소류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장마철 잦은 호우와 이어진 폭염에 생육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외식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까지 줄어들면서 주점 업주들이 큰 타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외식업계가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75.60으로 1분기보다 3.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외식업 지수는 지난해 2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1분기 반등했지만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식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8개 업종 모두 현재 지수가 1분기보다 하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식 음식점업이 70.74로 가장 낮았고 기관 구내식당업이 99.11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점업은 70.93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다른 업종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고물가의 회식이 줄어든 데다 택시비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택시비 오르고 인건비를 너무 올려버리니까 터무니없이 올랐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1시 반, 12시면은 손님이 끊어져요, 아예. 엔데믹 선언으로 반짝 호황을 누렸던 외식업 경기가 코로나19 이전의 침체 국면으로 돌아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 소비 지출이 줄어든 데다 국민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외식을 점차 줄이는 추세입니다. 수치로는 코로나19 이전의 2018년 경기 흐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악화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쟁률이 올라간 탓에 업주들의 수익 저하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올여름 폭염과 장마로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외식업주들의 부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높이뛰기 메달 기대주 우상혁은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보다 5cm나 낮은 2m 31의 벽을 넘지 못하고 7위에 그쳤습니다. 전설의 비보이 브레이킹의 김홍열은 첫 올림픽 공연에서 투혼을 불태웠지만 8강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상혁의 고비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2m 27을 2차 시기에 넘고 가슴을 툭 치는 특유의 세리머니를 선보였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과제 2m 31에서 3번의 기회를 모두 놓쳐 메달 경쟁에서 일찌감치 밀려났습니다. 아쉬움에 한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한 우상혁은 7위로 두 번째 올림픽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메달의 영광은 미국의 셸비 맥큐언을 연장 승부 끝에 누른 뉴질랜드 해미시 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상혁의 개인 최고 성적과 같은 2m 36 기록으로 뉴질랜드 사상 첫 남자 높이뛰기 올림픽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선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했던 지난 대회 우승자 바르심은 2m 34를 넘어 마지막 올림픽을 동메달로 장식했습니다.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브레이킹 경기에 나선 홍텐, 김홍열은 조별리그 3위에 그쳐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3경기 6라운드 가운데 2라운드에서 승리를 따냈지만 첫 올림픽 무대가 주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984년생으로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인 김홍열은 이제 자유라는 말로 아쉬움을 달래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올림픽 무대를 떠났습니다. 브레이킹은 다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선 다시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초대 챔피언엔 한국계 캐나다인 필립 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진술과는 달리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만큼 경찰은 정확한 음주량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밤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 술을 마신 채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된 그룹 BTS 멤버 슈가. 당시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슈가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만 하고 귀가 조치했는데
곧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슈가를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음주운전 혐의자는 음주 상태라 바로 조사하기 어려워 나중에 소환 일정을 잡는다며 슈가에 대한 조사도 이런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가는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0.2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셈입니다. 파악된 수치와 슈가의 기존 진술이 서로 다른 만큼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임 전 비서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말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와 청와대 인사들을 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면서 지난 정부에 대해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를 일삼는 검찰의 모습이 딱하기 그지없다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유족들과 시민 종교단체들이 모여서 49제를 봉행했는데요. 표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3개의 별이 뜨거운 화마에 갇혀 빛을 잃은 지 49일이 되는 날. 불에 타 겨우 형체만 남은 공장 건물 옆에 희생자의 영령을 기리는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더 안전한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며 영정사진 앞에 국화를 바칩니다. 생전 동생들이 즐겨 먹던 과일을 단상에 올리려니 자꾸만 모습이 떠올라 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 내 동생 둘이란 말이야. 내 동생 둘이란 말이야. 40도에 가까운 뙤약볕도 이렇게 뜨거운데 불길 속에서 고통받았을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 건물 안에서 1000도가 넘는 화마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치가 떨립니다. 국가가 진상규명을 약속한 지 50일이 다 되어가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진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측이 불법적 개별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아리셀 박순간 대표 뭐하고 있습니까? 7월 5일날 처음 교섭 이후에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노무사를 통해서 개별 민사 합의를 하려고.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박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피의자를 소환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당국은 아리셀의 불법 파견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에 오는 11일까지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부산 황령터널을 달리던 냉동 탑차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는 SUV가 식당으로 돌진해서 손님 2명이 다쳤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터널 한가운데 멈춰있는 냉동 탑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검게 탄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훼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부산 황령터널을 달리던 2.5톤짜리 냉동 탑차에서 불이 났다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전포동에서 대연동 방면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난 겁니다. 영업시간은 아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 등 2명은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산 울주군 교동리에선 6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식당으로 돌진해 손님 2명이 다쳤습니다. 일단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남 의령군 불인면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33제곱미터 규모의 집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을 진행해 화재 원인과 남성이 숨진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잠수 작업을 하던 50대 선원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전남 신안의 임자도에 있는 항구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50대 선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박 동력 추진기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장비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을 향해 떠나는 TA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2시 15분 승객 285명을 태운 TA 항공의 TW172편 항공기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출발했지만 기체 고장 점검을 이유로 3시 30분쯤 싱가포르 공항에 긴급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A 항공은 회항한 항공기가 즉각 운항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라 한국에서 대체 항공기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항공기가 오늘 밤 11시쯤에 창의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라 출발이 21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며 대응에 나서고 정부 대책도 준비 중이지만 공동생활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대부분 과충전을 예방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10종, 제네시스 브랜드 3종을 합쳐 총 13종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나머지 9종과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모두 국내 업체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9월 초에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의 배터리 제조사 표기가 논의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의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의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업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기차 화재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환경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98.3%가 마트나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70.5%가 완속 충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의 완속 충전기는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선 벌써 전기차 매물이 늘고 가격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다고 호소하지만 불안감 차단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방청 화재 통계를 보면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률은 내연기관이 이제 1.88%고 전기차가 1.63%입니다. 그러니까 좀 낮죠. 다만 이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진화가 어렵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기로가 될 수가 있겠다. 올해 기아의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 7 등 전기차가 출격 대기 중인 상황. 전기차 캐즘 상황에 화재 공포증까지 더해지며 전기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법을 어겨온 하이브와 YG, SM, JYP 등 4대 K-팝 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이른바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교환과 환불도 안 해줬다고 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아이돌 공연 관람에 응원봉은 필수입니다. 스타의 얼굴이나 이름을 담은 기념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팬 덕분에 K-팝 굿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YG, JYP, SM엔터 이 4대 K-팝 기획사의 굿즈 판매 자회사 매출은 연간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사이트를 조사해보니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일단 법에서 정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멋대로 줄여놨습니다.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하자가 있으면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들은 하지만 하자가 있더라도 7일 이내에만 접수 가능하다고 표시했습니다. 배송 중 물건이 분실됐을 때도 30일이 넘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표시해왔습니다. 음반이나 도서, DVD 등을 제외하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컵에도 포장을 훼손하면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입증 책임은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구성품이 빠졌거나 제품 불량일 때도 개봉 동영상, 이른바 언박싱 영상이 없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왔습니다. 물건에 소비자의 이름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표기하며 청약 철회를 제한해왔습니다. 공정위는 4대 K-팝 기획사의 굿즈 관련 자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에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K-팝 기획사들은 굿즈를 만드는 수급 사업자에게도 갑질을 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팝 수준은 세계적으로 도약했지만 상도덕은 아직 미흡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러시아 본토 진격에 대해 말을 아껴온 우크라이나가 나흘 만에 공격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급히 병력을 보강하고 키이우를 공습하는 등 반격에 나선 가운데 기습에 나선 우크라이나의 의도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례연설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대 쿠르스크주로 진격한 지 나흘 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략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І сьогодні кілька разів вже доповідав головком Сирський щодо фронту та наших дій і витисканню війни на територію агресора.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20km 이상 진격해 25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영역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접경 지역 러시아 주민 7만 6천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현지 당국은 대피를 더 서두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경지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하고 탱크 등 보강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동쪽 영토를 아직 되찾지 못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 본토를 기습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부에 집중된 러시아 병력 분산, 군과 국민의 사기 진작, 동전 협상에 대비한 카드 확보 등을 노린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So even with small territory on Russian territory, or smaller than on Russian territory, they're in a position to bargain a complete swap of territories, not limited to the number of kilometers or miles they've taken, but in general. 러시아도 키이우에 공습을 가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주변과 동부지방 전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주말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경합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을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We're here to fight for our democracy, which includes respecting the voices that I think that we are hearing from. 미국 50개 주 가운데 43곳은 민주당 또는 공화당 지지세가 뚜렷해 남은 7개 경합주 판세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지을 공산이 큽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시간 등 3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이에 앞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7개 경합주 유권자에게 물은 결과도 해리스 50%, 트럼프 48%였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바이든의 후보 사퇴라는 극적인 이벤트 이후 여론은 해리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라틴계 단체가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지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라틴계 유권자는 3,6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는 해리스 진영의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she can sustain this momentum, sustain this level of enthusiasm and excitement, and get her to become the first African-American femal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대선 승리를 장담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후보 자질을 거론하며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f you can't do a press conference, you cannot be president, okay? That's it. She doesn't do it. 기선을 잡은 해리스와 쫓기는 트럼프, 두 사람의 진검 승부는 다음 달 10일 첫 TV 토론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네바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며 대통령으로서 연준이 하는 결정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해킹당했고 이란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인사가 지난달 22일부터 수주간 이메일을 통해 트럼프 캠프 고위 관료가 캠프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보이는 문건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가 받은 이메일에는 트럼프 캠프가 지난 2월 23일 JD 벤스 상원의원을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검증하면서 작성한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 이후 지각 뒤틀림 관측 지점 3곳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지각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5일 오후 5시에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지진을 계기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기존 0.1%에서 0.4% 정도로 높아졌다고 판단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2019년 운용 이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방제용품과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 현에서 일어난 규모 7.1의 지진을 계기로 방제용품 판매량과 방제 앱 다운로드 횟수가 급증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미야자키현 니치난시엔 상점에 지진 발생 직후 방제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됐고 기구를 고정하는 도구나 물, 간이 화장실 관련 용품이 하루 만에 대부분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청경궁을 방문한 쌍둥이 아빠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유실에 들어갔다가 쫓겨날 뻔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고 있는 만큼 수유실 이용에 대한 인식은 물론 엄마 아빠 모두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개월 된 쌍둥이 아빠 A씨는 얼마 전 가족과 창경궁에 나들이를 갔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다 보니 아내와 함께 수유실에 들어갔는데 관리 직원이 내쫓으려고 한 겁니다. 남자는 들어오면 안 돼요. 아빠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항의를 했죠. 남자는 이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그러시면서 A씨의 항의에도 창경궁 직원은 원칙적으로 여성만 수유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둥이를 키우니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수유실 앞에는 이렇게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버젓이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유실은 엄마와 아기만 쓰는 모유 수유 차규실이 있고 아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족 수유실로 나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수유실 5곳 가운데 4곳 정도는 가족 수유실입니다. 창경궁 측은 모유 수유 차규실만 운영하다 재작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아빠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잘 모르고 출입을 막았다는 건데 문제는 사회 전반에 아빠의 수유실 출입을 이상하게 보거나 불편해하는 시선이 많다는 겁니다. 엄마가 쓰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또 다른 이제 성이 들어오는 거니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아빠들도 출입이 가능한 수유실에 가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 실제로 수유실 이용은 아빠 육아의 불편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엄마 아빠 모두 편하게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내들이 들어 있으면 엄마들도 볼 때 아빠도 이용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이제 조금 더 생길 거고 몇 개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누구나 이용해도 방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경궁도 엄마 아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유실을 추가로 짓고 있다며 기존 수유실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육아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육아의 걸림돌을 줄여가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 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6일부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 대출로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요 조절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또 청약 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청약 저축 금리를 최대 3.1%로 0.3%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근린공원 일대 상공을 비행하는 기구인 이른바 서울달이 어제 개장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서울달은 헬륨가스 부력을 이용해 130m 상공까지 열기구처럼 수직 비행하며 한강과 서울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과 함께 열기구에 탑승해 서울 관광 효자 정책 상품이 시작하는 날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달의 정식 운영은 오는 23일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심 후보자가 검찰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는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였습니다.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 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입니다.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전현직 영부인들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특혜 논란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구성원들이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한 대표 측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지난주 여러 경로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데 사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영수회담에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 전후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복권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고 김경수 전 지사 언급도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향후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법무부 사면 심사 과정에서도 이견이 없던 거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의견을 종합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해야 한다는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특정하진 않고 누구를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와 함께 조국 대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사면 복권 의견을 전해왔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물어서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당원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지역 경선 결과 누적 89.21%를 득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대전 세종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 넘는 득표율을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누적 9.34%, 김지수 후보는 1.45%를 득표했습니다. 최종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후보가 18.03%로 1위를 유지했고 정봉주,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폭염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명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20명으로 집계됐고 폭염 일수는 13.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틀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폭염으로 56만 2천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50만 마리의 양식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벌써 2,100명을 넘어섰고 추정 사망자도 20명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만성 질환이 있거나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폭염에 특히 취약해 온열 질환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 집단인 폭염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당연하고 만성질환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심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급격한 체온 변화가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돼 찬물 샤워를 피해야 합니다. 또 땀 배출로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어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혈액 농도가 짙어져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혈당이 상승해 쇼크가 오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당도 높은 과일과 음료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자는 물 마시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과 저나트륨 혈증이 생겨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만성질환자 중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어린이 역시 일반 성인보다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노인의 경우 땀샘이 감소해 땀 배출량이 적어 몸을 식히는 능력이 약하고 온열 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어린이는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은 많은데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온열 질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센강 수질과 같은 논란을 일으킨 2024 파리올림픽이 이번에는 메달 품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올림픽 남자 스케이트보드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미국의 나이자 휴스턴 선수가 자신의 SNS에 녹이 쓴 메달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스턴이 SNS에 올린 메달의 모습을 보면 승리의 여신인 니케가 새겨진 앞면은 표면이 벗겨져 군데군데 잿빛으로 변해 있고 올림픽 로고가 새겨진 뒷면은 일부 표면이 긁혀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리디아 고는 리우 대회 은메달, 도쿄 대회 동메달에 이어 올림픽에 3번 나서 금, 은, 동메달을 모두 목에 걸었습니다. 양영은 4라운드에서 세타를 줄여 6언더파로 공동 4위에 올랐고 고진영과 김효주는 나란히 공동 25위를 기록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거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조만간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27%의 만취 상태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을 향해 떠나는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회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승객 285명을 태운 티웨이 항공기가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출발했지만 기체 고장 점검을 이유로 3시 30분쯤 싱가포르 공항에 긴급 착륙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체 항공기가 오늘 밤 11시쯤 창이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라 출발이 21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휴가철 아무래도 사고나 차량 고장이 잦은데요. 도로 위 사고 처리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트박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입니다.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춰선 고장 차량,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순찰차도 마찬가지, 안전관리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사고는 시야가 어둡거나 비 오는 날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훨씬 큽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00여 명 가운데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85명에 달합니다. 특히 치사율이 높은데요. 무려 54%로 일반 교통사고의 7배에 달합니다. 멈춰선 내 차가 잘 보이겠거니 하지만 뒤따라오는 운전자 입장에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속히 갓길로 차를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억할 게 바로 비트박스. 비상등 켜고 트렁크를 연 다음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전국 각 지역 휴게소나 휴가지, 축제장에서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비트박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저희가 형상화시켜서 비트박스라고 지금 명칭을 했고요. 현장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를 신고할 때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119, 112로 하면 됩니다. 차량을 벗어나 대피할 때는 반드시 도로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전기차의 제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 업계 중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코나 일렉트릭에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나머지 9종에는 SK온과 LG에너지 솔루션의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제네시스 전기차인 GV60, 70, 80 전동화 모델에는 모두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일본이 이례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쌀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쌀 생산에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재고량 감소로 이어졌는데 올해도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 비슷한 현상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쌀 진열대에 손님 한 명당 한 포장씩의 쌀만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판매점은 쌀 공급 부족으로 2주 전부터 판매량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니가타현 쌀은 평년 경우 9월 말까지 팔 재고량을 확보해왔지만 구매가 중단되며 7월에 이미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注文しても次に入ってくるのいつって言ったらわからない。これはもう本当にね30年ぶりぐらいじゃないですかね。僕の記憶だと。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6월 말 민간 쌀 재고가 156만 톤으로 1999년 이후 역대 최소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산 쌀 60kg 도매 가격은 평균 15,307엔으로 2019년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困りますね。やっぱり毎日食べるものなので。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농업 용수가 고갈되는가 하면 강한 햇볕으로 벼 생육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벼 수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쌀 시장 공급에 차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お米って秋に取れるものですから、ですから去年の秋に令和5年に取れたお米をずっと食べ続けてる。今年は要するにやっぱり暑さ去年の猛暑。 올해의 경우 지난달 일본 곳곳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126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쌀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의 영향으로 쌀 수요는 더욱 늘어나면서 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식탁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근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 방향 정체가 꽤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길은 15번 서해안고속도로와 1번 경부고속도로, 35번 중부고속도로를 포함해 대체적으로 전 구간 큰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하고요. 그래도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은 워낙에 많이 막혔다 보니 아직도 답답한 구간들이 있긴 하지만 한 구간의 정체 길이는 10km 미만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강원권의 정체 새말 부근에서 꾸준히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10km 구간 밀렸다가 이후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 부분적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52번 광주 언주간고속도로 광주 방향으로는 동곤지암 일대에서 차 간격 바짝 좁혀 이동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정체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긴 하지만 경기권에선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악부터 화도까지는 18km 구간 불편합니다.
40번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는 평택 방향으로 충청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대소분기점 부근에서 6km 구간 답답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충청권인 목천 부근에 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를 포함해 전 구간 무난하게 통과 가능합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요즘 뜨거운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깥에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서울 35도, 대전도 35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기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중서부와 호남, 경남에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 26도, 부산은 25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오늘 열대야 연속 일수 역대 3위를 기록한 서울은 22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8월 하순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부산은 역대 열대야 일수 최장 기간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뉴스 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